요즘 임대차법 개정으로 시끄럽다. 서민들은 5천만원짜리 지하 빌라 주택을 대출 2천만원 받아 사서 사는 사람들은 생활이 어렵더라도 이자는 또박또박 잘 낸다. 그 사람들은 나처럼 먹을 거 안 먹어가면서 쓸 거 안 써가면서도 연체를 안 하려고 애를 쓴다. 그런 사람들이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이자가 년 24%다. 저런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죄란다. 집을 소유하면 부르주아라서 그렇다. 그럼 프로레타리아들은 어떻게 사나? 전세금 대출은 기본이 1억 5천까지 LH가 해주면서 이자는 년 1%대다. 그런 사람들이 주택을 살 필요성이 있을까? 주택을 안 사고 더 좋은 주택에서 낮은 금리로 혜택을 보는데 미쳤다고 집을 사서 고생을 하겠냐? 그냥 나중에 아파트나 청약받아서 배떼지 채울 궁리만 하겠지. 5천만원짜리 주택을 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차 우선 변제권 금액 제외하고 대출 담보 비율 맞추면 대출도 안 되겠지만 그나마 대출 2천만원 받는다면 저신용이라고 대출 이자는 10%가 넘고 카드 연체나 통신요금 못 내서 연체라도 하면 그 다음 날로 신용 등급 떨어지고 은행 이자는 24%까지 바로 오른다. 서울에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서도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면 전세금 대출을 20억이나 해주는 이런 미친 정부가 그들은 임차인이라고 보호해야 한단다. 그래서 강남좌파 놈들 개작태가 구역질 나는 거다. 그런 놈들은 저금리로 많은 돈을 빌려서 배떼지 채워주면서 각종 사회 비리와 사기치는 더러운 놈들인데 그런 놈들의 뒤나 봐주는 이런 미친 정부를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하는 미친 놈들이 이 나라를 망치는 거다. 공공재 개발은 내가 이미 이전부터 해야 한다고 한 건데 이 미친 정권이 또 악용을 한다. 재개발을 전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곳에 소규모로 LH가 개발을 하면서 소유자들에게 바뀐 법으로 생긴 혜택을 주고 새 집을 주면서 자신들이 지분을 가져간다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거지만 지들이 안 해도 되는 아파트만 한다고 설레발을 까니 참 꼴빈 놈들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인천 쪽을 보면 1980년에서 1990년 전후로 지어진 집들이 많이 있다. 인천의 주거 중심은 송림동에서 동인천 신흥동 숭이동 도화동 주안 간석동 부평 계산으로 계속 확장을 했다. 그 와중에도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하와 옥탑방이 빌라 전체 주거 시설 중 17%를 차지하는 게 주거 환경으로는 최악이다. 옥탑방은 여름에는 더워서 힘들고 비가 오면 누수 문제로 힘들고 지하방은 여름에는 덥고 비가 오면 침수 문제로 고생하고 곰팡이가 피는 환기가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채광도 잘 안 돼서 주거 환경으로는 제일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다. 국방부가 왜 지하방을 고집하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면 지하 주거 시설은 더 이상 짓지 말아야 한다. 주택수 늘리기만 급급했던 1970년, 80년대를 거쳐서 1990년 초까지 주택의 질은 좋은 경우가 별로 없다. 그때 기준으로 아파트 수명은 30년밖에 안 되고 빌라는 20년 수준에 맞춰서 지어진 집들이라 노후 시설 관리가 어려운 지경이다. 임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금융비와 임차료가 유지 보수비를 넘어야 임대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미 30년이 넘은 빌라들은 이미 임차료가 금융비와 유지 보수를 감당할 수준이 넘어서 지탱하기 어렵다. 낡은 수도관에서는 녹물도 문제겠지만 누수 문제가 사용물의 양보다 2배가 넘고 여름에는 푹푹 찌고 겨울에는 보일러로 감당이 안 되는 단열 문제가 있고 지붕과 벽면으로 비가 스며드는 누수 문제와 지하방들은 침수 문제가 넘친다. 해결하기 위해서 방수 처리를 하면 2년을 넘지 못하고 또 해야 하고 침수는 집수정을 파서 해결을 하려고 해도 감당이 안 된다.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서 위층에서 소음 문제를 유발했다고 그 집 참. 문에 본드칠을 하는 미친 판사 출신 새끼가 국회의원을 헤쳐먹는 미친 나라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정권은 기본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사가 없다. 그런 주거 환경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가 뭘까? 일단 그런 주거지는 다른데 보다 임대료가 싸다.
서울 개포동 재개발 예정지 아파트 경우를 보면 집값은 10억 원이 넘어도 임대료는 무조건 5천만 원이다. 그 대신 문제가 생겨도 집주인에게 아무 요구를 하지 않는 조건이다. 물도 안 나와서 생수를 사다 먹고 녹물이 쏟아지고, 그 사람들은 그 주변에서 새벽에 나가서 생계를 이어가는 일용직인 경우가 많은데, 집이라고는 잠만 해결하고 짐을 놓아두는 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밖에서 해결을 한다. 식사는 식당에서, 목욕은 사우나에 가서, 옷 세탁은 세탁소에서, 화장실은 공공시설이나 인접 건물에 가서, 그런 곳을 주택이라고 하는 놈들이 피가 더러운 놈들이다. 재개발 예정지의 집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노후 빌라들 경우를 보면 보통 8가구가 한 동을 이루는 경우, 두 라인이 공동이거나 각각 한 라인을 이루는 구조로 지어진 경우가 많은데, 수도관은 낡아서 터져서 누수가 생기고, 오수관은 10cm 지름관으로 이미 기름때가 막혀서 12년에 한 번씩을 뚫어야 사용을 하고, 정화조도 12년에 한 번은 막혀서 뚫어야 한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오수관은 80만원 정도 들고 심하면 120만원도 들며, 정화조관은 운이 좋으면 80만원 정도지만 정화조에 들어가서 뚫는 경우는 250만원 정도 한다. 수도 누수는 땅만 파도 300만원 정도 들고, 개별 누수를 잡는 데는 한 집당 200만원 이상 든다. 집주인들이 살면 그나마도 스스로 조심을 하면서 관리를 하니까 저런 일들이 적은데, 임차인을 들이면 얼마 살다 나가니까 오죽하면 화장실 변기에 음식물 쓰레기들을 쏟아부어서 정화조 오수관이 기름으로 막혀서 뚫어야 하는 문제가 다반사다. 그렇게 비용이 적지 않게 드는데 세입자들은 지들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막 사용을 한다. 그나마도 집주인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뚫어놓으면 또 개판으로 사용을 해서 다시 막히는 일들이 반복이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게 귀찮다고 화장실에 라면을 처먹고 남은 걸 쏟아붓는 미친 것들이다. 외벽은 단열이 안 되고 누수가 생기고 공사 비용은 보통 400만원 정도 드는데, 그런 유지 관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집주인들은 임차료를 싸게 내어놓고 조건을 단다. 현 상태에서 유지 보수는 세입자 책임으로. 그러면 비가 새거나 곰팡이가 피거나 오수관이 막히거나 세입자가 알아서 부담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세입자들은 임차료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그런 조건에 동의하고 임차를 해서 살면서 집 관리는 안 하고, 공동주택은 주택 기능을 잃게 된다. 빌라 8가구 중에 3가구만 비어도 공동관리가 어려운데 집의 노후도는 급격히 나빠지게 된다. 이런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 도시 재개발 사업이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이 어느 순간에 부동산 투기로 전락해버려서 정권을 잡은 놈들이 악용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도심 재개발을 애기하다 보면 도시재생 사업을 애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프라는 개선 없이 자기 주택 가격만 올려달란다. 그 사람들이 애기하는 대로 해보면 자기 집을 수리해서 살 테니까 그 옆 집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차가 드나들기 쉽게 자기 앞집을 허물어서 도로를 만들어주고, 침수가 안되게 지자체에서 하수관로 정비해주고, 자기 집 앞에 전봇대 보기 싫으니까 그 전깃줄 다 지하로 넣어달란다. 한술 더 떠서 주변 환경이 쾌적해야 하니까 그 옆집도 허물어서 녹지를 조성해달란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돈으로 자기 집을 수리해서 산단다. 미친 소리지. 그 옆집이나 그 앞집은 입장이 다를까? 그 옆집이나 앞집을 위해서 자기 집을 그렇게 해보지. 인천의 구도심이나 구도시 중심지들이 다 이렇게 쇠락을 해간다. 거기다 정치란 놈이 개입을 해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다. 세입자들이 을이라고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비 지원하고 집 수리비 일부 보조해주고, 그 세입자들을 붙잡아둬야 자기들 표가 되니까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막아선다. 집주인은 거기 안 사니까 자기들 표가 아니다. 그들에게 표를 주는 건 집주인이 아니라 거기 거주하는 세입자들이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서 거기 들어올 사람들은 자기들 표가 안 된다고.
판단이 서면 어떻게든 막아서 자기들 표를 유지하려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막아서는 정책을 남발하고, 서록집 주인들이 추진하면 비대위란 걸 만들어서 개발을 막으면서 조합원들 부담만 가중시킨다. 그래봐야 자기 돈 드는 건 없으니까. 또 그런 곳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개발을 하면 자신들이 받던 혜택이 없어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생활권에서 멀어지는 곳이 싫다고 그런 정치꾼들의 하수인으로 스스로 전락을 해간다. 자신들이 토박이라고 자기 주변 주거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레발 까는 인간들 보면 한심스러운 건 20년, 30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돈 바치거나 임야였던 곳에 와서 살면서 언제부터 지들이 거기 토박이라고 주접을 떠는지 이해가 안 간다. 2030년 살았으니까 개발이고 나발이고 다 싫다고 그냥 그대로 살게 해달란다. 지들이 떠나가면 그곳은 다시 논밭으로 돌아갈 건데, 자신들 권리는 알면서 타인의 권리는 침해해도 된다는 건지, 언제부터 지들이 거기 토박이라고 주접을 떠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자신들이 이사를 가게 하려면 임대 아파트를 달라고 하거나 주변에 더 나은 주거용으로 가게 많은 이사 비용을 달라고 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정도라서 싼 임대료를 유지한 거지. 옆에 새로 지은 주택과 비교할 거라면 그런저가 임대가 불가능하다. 자신들이 사는 낡은 주택을 저가에 살면서 이사 갈 때는 그보다 23배 비싼 주택을 새 주거 환경으로 가게 해달란다. 지들이 거기 오지 않았다면 그곳은 예전부터 있던 논밭으로 아직 있었을 건데, 왜 지들은 그런 혜택을 누려야 하고 남들은 그런 혜택을 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집주인이란 인간들도 무리한 요구를 해댄다. 토지 지분 6.5평의 전용 면적 10평짜리 빌라를 내어놓으면서 30평짜리 아파트 안 주면 안 한단다. 저런 인간들이 투기꾼이지. 그러면서 정작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서 좀 나은 주거 환경에서 살아보려는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간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여러 법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꾸준히 리사이클링이 되어야 그 도심이 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생활 환경이 되어질 건데, 정치를 하는 인간들과 야합한 쓰레기들이 정작 도시를 망치는 역할을 분담하면서 자신들의 뱃대지만 채우려는 망국질을 한다. 구도심은 지들 표로 도배할 저가 임차인을 유지하고 신도시를 자꾸 개발을 한다. 615동란을 겪으면서 한잣집에서 산 세대들은 시멘트 벽돌도로 지어진 주택이면 만족하고 살아야 할 거라면 다 그렇게 살던가. 왜 지들은 새 아파트에서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면서 정작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막는지 이해가 안 간다. 환경파리들이 부산 달동네를 보존하잖다. 보존할 거면 지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되지 왜 거기 사는 사람들 주거 환경을 70년 전 상태에서 묶어 두려는지 이해가 안 간다. 정작 그런 개소리를 까는 새끼들은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지들 눈깔에 보이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놈들이다. 비근한 얘가 환경파리들인데 화학 섬유를 사용하지 말고 환경을 보존하자면서 정작 지들은 화학 제품 옷을 입고 살고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공해를 유발하고 화학 제품 신발을 신고 화학으로 만들어진 도로를 활보한다. 지들이 벌거벗고 나뭇잎으로 가릴 거 가리고 맨발로 걸어 다니면 그만큼은 환경이 개선이 될 거다. 폐플라스틱을 생기지 말게 하자면서 정작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처먹으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쓰는 인간 쓰레기들이다. 남들은 하면 안 되고 지들은 다 해야 한단다. 이게 세상 돌아가는 꼴이다. 주거 환경이 개선되려면 여러 가지가 선행되어야겠지만 지금보다 나은 조건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얻기 위해서 내어줘야 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건축법이나 주택법은 그동안 경제, 성장과 더불어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해왔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른 개선책으로 상수관, 하수관 재질을 개선하고 단열 문제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그린 주택을 지으려고 노력했고, 그런 재료들을 만들고 공급하고 있으며
더 오랜 기간 건물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재료들을 개발해왔고, 그런 영향으로 근래에 지어지는 아파트나 주택들은 199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나 빌라들과는 상대가 안 되게 좋은 주거 시설 조건들을 갖췄다. 100년을 가는 아파트를 짓겠다고 설레발을 깔 정도지만 건물 수명은 50년 정도로 보면 될 듯하다. 도로는 소방법으로 2년 도로가 8m를 넘어야 하고, 1가구 1차량이 넘는 시대를 살면서 도로변 주차를 없애기 위해서 주차장 관리도 바뀌었고, 지하 공동구 설치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하수관 정비 사업으로 침수 문제를 개선하고, 그런 건축 재료나 기술이 발달했으면 그에 따른 개발도 이루어져 가야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게 된다. 사람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살기 힘들어서 집을 포기하고 나가면 그런 집을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다. 개발을 하면 개발 수익을 내기 위해 자본을 투자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들이 투기꾼으로 몰리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그런 데서 살기 힘들다고 자신들의 집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집을 못 팔아서 그냥 거기 살아야 하는 건가? 그들도 돈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주택을 구해서 살아야 하는 게 미래에 어떤 이익이 생길지 모르지만 자본을 투여해서 그 집을 사는 사람들과 이해가 맞아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두 사람이 다 만족을 하는 결과가 나온 거다. 문제는 다음에 생긴다. 개발을 안 해서 못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곳에 집을 팔고 다른데 간 사람들이 자신들 집값이 오른 경우 지들이 잘했다고. 그 집을 산 사람들은 등신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곳이 개발이 되면서 팔았던 집값보다 수배나 오른 가격으로 형성이 되면 그 집을 산 사람들이 다 투기꾼으로 몰아버린다. 저런 심리가 뭔지 이해가 안 간다. 그 집을 산 사람들은 미래에 모르는 투자에 대해서 자금과 시간을 투여한 결과인데 그 결과를 보고 자신들이 이전에 한 판단의 결과보다 좋으면 그 집을 산 사람들이 투기꾼이 되는 것이고 자신들이 사서 간 곳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이면 등신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댄다. 이게 상식적이지도 정상적이지도 못하지만 일반적인 인간들의 생리다. 세상을 살면서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생긴다고. 어릴 때부터 인과응보에 대한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이 가진 상식이다. 그러나 정작 결과가 없는 원인은 없다.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당신이 눈을 감고 허공에 손을 휘저어봐라. 아무것도 부딪히지 않고 그냥 허공에 헛손질만 하고 나면 별 문제가 없다. 아무 일도 안 생겼으니까 당신이 헛손질을 하건 말건 원인이 안 된다. 그러나 당신이 그러고 있을 때 누군가가 옆을 지나가다 눈탱이를 맞아서 실명을 했다면 당신은 과실치상이 된다.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당신이 허공에 헛손질을 한 게 원인이 된 거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한 행동이 아니니까.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미 상대는 실명을 했다. 그래도 당신 책임이 없는가? 당신 책임이 아니라고 할 거면 당신이 그렇게 당하고 살면서 남에게 그런 책임을 묻지 않고 살면 된다. 그러니까 결과가 없으면 원인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릴 때부터 원인이 결과를 만든다고 교육을 받아서 생기는 병폐다. 20년 전에 인천 송도 갯벌을 막아서 지금 송도 신도시를 만들던 때 얘기다. 주변에서 송도 갯벌에서 생업을 하던 사람들에게 지금 송도 신도시 개발지의 상업 용지 개발 딱지를 교환권으로 줬을 때 송도 신도시가 생기는 걸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은 그 교환권을 500만원 또는 1000만원 받고 팔았다. 그걸 산 사람들이 투기꾼일 수도 있고 미래 가치에 대한 믿음으로 순수한 투자를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교환권을 받았던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믿고 팔았거나 주변 투기 중개상들에게 속아서 팔았거나 어쨌든 자신들이 판단한 가치대로 판 거다. 그 송도 갯벌 매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대로 그 사업이 망했다면 그 사람들은 그대로 생업도 했을 것이고 눈먼 돈도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개발이 되면서 매립이 되어 입주권을 넘겨받았을 때 이미 과거 계약에 의해 양도 계약대로 이행을 해야 했는데 그때 자신들 명의로 해야 했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주면서 도장값이라고 수천만 원을 더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 땅은 평당 2천만 원이 넘는다. 50평 입주권이라면 10억이다. 20년 전 그들은 그때 받은 그 돈으로 지금 수십억을 벌어서 그들의 판단이 옳았을 수도 있고, 그 돈을 그냥 다 낭비해서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 그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꾼으로 보일 거다. 물론 지금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차례 전매를 통해서 높은 가격에 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전에 500만 원에 산 딱지를 20년간 묵혀뒀다가 지금 가치가 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투자란 미래에 모르는 일에 대해 당시 판단으로 자금과 시간을 투여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저런 결과를 가지고 단순하게 다 투기꾼으로 모는 이런 세상이 싫다. 자신들이 판단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 자신들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된다. 10년도 더 지난 얘긴데 서초동에서 중개사를 하고 있을 때 일이다. 어떤 여자 손님이 방문을 해서 이거저거 물어보다가 음마 아파트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다. 서초동 인광 경남 아파트와 그 주변에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음마 아파트까지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라서 잘 모른다고 설명을 해줬는데, 몇 일 간격으로 차를 마시러 온다고 하면서 와서 계속적으로 물어보길래 내가 알아는 봐주겠다고 하고, 현장부터 임장을 해서 주변 상황과 현실적 가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정리해서 설명을 해준 적이 있다. 음마 아파트 주변은 음마 상가를 사거리 중심으로 한진과 청실 아파트가 있는데, 단지면으로 보면 음마 아파트와는 상대가 안 되고, 동시에 개발을 한다면 당연히 음마에 투자를 하는 것이 미래 가치가 높은 것이었지만 여러 변수가 있었다. 일단은 개발 시간적인 문제와 음마 상가, 그리고 한보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하다 경매를 당한 단지 내 토지가 문제였다. 물론 서울시 기부 체납 정책도 문제가 있고 여러 변수를 다 고려해야 했다. 당시 평가로는 8억 이상을 주고 사는 것은 추천하기 어려웠다. 8억군이라는 문제로 꼭 가야 하더라도 그 이상이라면 그보다 낮은 가격이었던 한진이나 청실을 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었고, 물론 단지 규모의 시장 가치로 본다면 떨어지지만 시간적인 면과 내부 위험도를 고려한다면 더 나은 투자 선택일 수도 있었다. 음마 아파트를 분석해본 결과 상가와 주택이 토지분을 보통은 분리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음마는 상가와 아파트 대지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문제와 한보 회장 개인 소유였던 방공호 부지에 대한 보상 문제, 서울시 도로 기부 체납 문제들이 변수로 작용한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이 주변 중개상들이 12억을 불러대니까 이 여자 손님은 이미 거기서 중개상을 하는 친구에게 12억의 매수 의사를 내고, 나한테 와서 그 결정이 잘된 결정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만 나는 추천을 못한다고 판단은 알아서 하라고 했다. 얼마 뒤에 그 여자 손님은 자신이 거기 중개사 친구를 통해서 12억에 매수를 하고 중개 수수료도 2천만 원이나 줬다고 자랑을 하면서 왔다. 정작 그러면서도 내가 컨설팅한 값은 쳐주지도 않았다. 오래 못 갔다. 1년 정도 지나서도 개발이 지지부진해지고 12억을 주고 산 여자 손님은 은행 대출을 6억이나 안고 샀는데, 개발 지연으로 인해 가격이 떨어지고 은행 이자율이 올라서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했고, 자금 감당이 안 된 물건들이 경매로 6억대의 물건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결국은 거기 중개상을 통해서 정보를 받았던 어쨌든 자신들이 판단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다. 2년 정도 지나서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여자 손님이 그 집을 날렸다는 얘기를 들었다. 결국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은행 대출만 갚고 자신의 돈 6억을 날린 거다. 음마 아파트는 한보가 지었을 당시 미분양으로 고생을 하다가 석유 파동으로 일순간에 분양이 되면서 유명해진 아파트인데,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 다른 지역 아파트보다 더 나은 것도 없고 미래성도 그렇게 나아 보이지 않는다. 음마 아파트 조합의 위험성은 음마 상가 조합의 상권 보상 문제와 방공호 지분권 매수 문제, 서울시 도로 기부 체납 문제,
층고 35층 제한 문제, 용적률 제한 문제 등등 다 고려했어야 한다. 지금 17억에서 20억을 호가하는데 그 호가가 아직은 불확실하다. 음마상가 조합에서 상권 변상을 요구할 금액이 미정이지만 음마상가는 300여 개 정도가 있는데 그 상가의 특성은 명품 상가로 상권의 영향을 대전 정도 반경으로 본다. 그러면 금액이 상당하다는 얘기다. 내가 추정하기로는 1조 원 정도는 음마아파트조합이 음마상가조합에게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있다.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모임은 270억 정도로 경락을 받았지만 음마아파트조합에 4,700억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를 요구한 거로 알고 있고 아파트 단지의 도로를 가로지르는 서울시 기부 체납도 단지를 갈라서 대규모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문제도 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재건축을 하더라도 큰 수익이 기대되지 못하고 주변의 아파트 시세보다 별반 더 나은 조건으로 투자 수익을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친구가 한남 4구역에 토지는 교육부에 속한 건물을 3억 5천 주고 10년 정도 전에 샀다. 그동안 임대료 월 50만원 받아서 이자로 잘 내고 있다가 뜬금없이 그 지역 중개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3억 5천에 팔라고 했단다. 그래서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교육부가 건물주에게 토지를 매각하면 6억 정도 토지 매수비가 들고 건물이 3억 5천이니까 10억으로 본다면 미래 가치는 최소 15억이 넘을 거니까 5억 이상 차익이 생긴다고 팔지 말라고 했다. 중개사들이 팔라고 전화가 온다는 건 그 동네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다. 물론 한남 4구역은 재개발지구 지정이 해제가 됐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는 미련 없이 그냥 그 가격에 팔아버렸다. 물론 중개상이 업계약이라고 속이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차익을 챙겼을 거다. 그런데 2년도 안 지났는데 신문에 건물 가격이 9억을 넘었다고 기사가 올랐다. 그래서 돈은 버는 사람이 버는 것 같다. 그 친구는 내가 설명한 대로 했으면 아마도 차액이 10억 이상 났을 거로 보인다. 얼마 전에 예전에 다니던 회사 여직원이 전화가 와서 이거저거 물어봤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파트를 사면 어떨지. 나는 단호하게 사지 말라고 했고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은 비정상이라 그럴 가치가 없다고 30분 넘게 설명을 해도 절벽이다.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실제 여러 가치를 보더라도 비정상이다. 공급에서 문제가 생긴 현상이다. 박원순이가 저가 임차인을 유지해서 정권을 유지하려는 수작질 때문에 생긴 병폐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서울 시민들은 좋은 주거 환경의 주택을 저가에 공급받아서 주택 가격이나 주거 환경이 다 개선이 가능했지만 민주당 정권의 특성이 집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주아로 몰아서 적대시하고 세입자들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남발하고 자신들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두는 정책을 남발하고 그런 정책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그들을 투표로 뽑아준 결과다. 그런 인간들이 아파트 투기를 해서 차익이나 챙기는 피가 더러운 강남자파 놈들이란 게 비극이다. 좋은 새 아파트가 물량이 늘어나면 저가 임차는 늘어난다. 송도의 아파트 가격이 5억이 넘었을 때도 임차료는 1억밖에 안 했고 청라지구 새 아파트는 25평이나 35평이나 50평이 다 같이 전세 5천만 원이었던 때가 있었다. 다른 데는 전세가율이 70%가 넘어도 저런 저가 임차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다.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이나 임대료를 낮추는 방법은 공급이 수요를 넘어야 한다는 거다. 민주당 정권이 늘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주택 공급률이 100%가 넘고 공실도 100만호란다. 저 인간들이 그런 집에 가서 살면서 저런 얘기를 하면 얘기도 안 한다. 우리도 공실을 5개나 가지고 있다. 임대가 안 나가서도 그렇고 수리 유지비가 임대료를 넘어서면서 임대를 유지하기 어려워서이다. 낮은 임대료 지원책으로 집을 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서도 그렇고 자기 집을 저가 임대하고 자신들은 고액 저리 임대로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도 그렇다. 공실이 난 건 주거 환경이 주변보다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그런 곳에 살아야 하는 세입자는 국민이라 보호를 해야 하고, 그런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 투기꾼이라서 적폐란다. 정작 그런 애기를 하는 개쓰레기들은 그렇게 좋은 집에서 왜 사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지금 서울이나 인천이나 주거 환경이 나쁜 주택들을 다 재건축, 재개발해서 좋은 주거 환경으로 바꾸려는 시도만으로도 기존의 버블 아파트 가격은 폭락을 한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가 그 주거 환경 정도의 물건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거기다 은행에서 저리 대출을 무한정으로 해주니까 5천만 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2천만 원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렵고, 그나마도 제2금융권에서는 이자율이 10%에서 20%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을 빨갱이 정권이라고 하는 거다. 그런 집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주아로 몰아서 금융권 배대지 채워주면서 정작 자신들은 저리 대출로 호의호식하는 북한의 공산당원 놈들의 개작태와 같다. 90% 인민의 피를 빨아 독재에 충성하고 지들은 호의호식하는 10% 공산당 놈들의 개작태와 같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주거 환경이 개선된 주택들이 늘어나고 주택가격 버블은 꺼진다. 그러면서 임대료는 하향 조정이 된다. 예전에 서초 레미안 아파트 분양권을 5억 5천만 원에 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인광이나 경남 설해 등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때 임대료가 일시에 몰려서 거의 2배 정도로 올랐던 적이 있었다. 그때는 집주인들이 갑이고 세입자가 을 입장이라 돈을 가진 자들만 들어갔지만, 그나마 서초 레미안에 사는 정도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라 별 어려움이 없어서 가격이 올랐던 거로 보인다. 정작 2년 후에 서초동 레미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뀌게 된다. 세입자들이 다 서초동 레미안으로 입주를 하니까 순식간에 임대물이 쏟아지고 그 결과로 집주인들이 을이 되고 세입자가 갑이 되는 현상이 생겼고, 집주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에게 임대 보증금을 물어주고, 다시 들어오는 세입자들은 이전보다 1억 이상 싼 임차료로 새로 계약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걸 보면서 임대인은 갑이고 임차인은 을이라고 하는 건 어거지다. 시장 여건이 공급만 넘치면 언제나 세입자는 갑이고 임대인은 을이다. 그런데 박원순이나 이 정권은 공급을 못하게 막아서 임대인을 갑으로 만든 거다. 그러면서도 임대인은 적폐로 모는 몰상식한 짓거리를 일삼는다. 주택과 임대는 시장에서 반응이 조금 다른데, 주택은 1가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1가구만 상대하면 끝나지만 임대는 좀 다르다. 1가구의 임대가 이주를 하려면 10가구가 임대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지금 주택에 2억에 살던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려서 3억에 계약을 하자고 할 때 임차인이 돈이 모자라는 경우는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정작 주변에 시세가 이미 형성되었는데 주변에서 구하기는 어렵고, 자신들이 그 돈에 맞춰서 임대주택을 구하다 보면 좀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런 조건에 맞춰서 2억 3천의 임대를 구한다면 물론 그 집에 사는 세입자도 또 그 금액의 임대차를 재계약 못하니까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영향을 주다 보니 10집 정도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파생 문제가 생긴다. 요즘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게 어떤지 강남 선수촌 아파트 대지율이 좋은데 거길 지금 시세대로 사면 좋은지 뜬금없이 물어보는 전화가 왔다. 앞으로 거기 들어가서 얼마나 살아야 될지, 언제 개발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세대로 사서 들어가는 게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다. 이런 질문이 난감하다. 그냥 단순 투자를 해서 미래 수익성을 본다면 대지율이 좋은 건 개발을 할 때 좋은 조건인 건 맞다. 그런데 그 가격을 30억이나 주고 사서 10년을 기다린 후에 개발을 해서 40억이 된 경우라면, 단순히 은행 이자로 계산하면 10년간 은행 이자가 2억이니까 8억의 차익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은행 대출이 20억이라면 그에 대한 이자고 5억 정도 물었다면 차익은 3억 정도 나는데, 그때 가서 개발을 할지 못할지도 모르고 보통 개발을 한다고 운이 띄워지면 개발이 지금 상황이라면 10년 넘게 걸리는데,
앞으로 20년 후에나 개발이 가능할지도 모르고 온통 모르는 애기뿐인데 단순하게 그런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한다. 또한 들어가서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도 모른다는데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집이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다면 별 수리 없이 살겠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야 한다면 평당 300만 원은 예상해야 하고 취등록세 내야 하고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금액도 모르고 얼마를 가지고 하는지도 모르고 온통 모르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원하는 답을 구하는 사람들과 상담이 어렵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에게 그런 원하는 답을 주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현실이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지금 이 어려움을 벗어나야 한다면 내가 하느님 앞에서 죄를 얻는 것이다. 하느님은 내게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면 도둑질이라고 했다. 그런 삶은 살지 말아야지. 본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서론이 길었다. 공공재 개발은 내가 많은 사람들과 재개발에 대해서 또는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얘긴데 뜬금없이 민주당에서 들고 나왔다. 우리나라는 국계법에 의해 또한 지자체에 의해 토지 이용 용도와 사용에 제한을 하는데 지구계획을 해서 특별히 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다. 그런 건 비리와 연관될 가능성이 많지만 LH 같은 공공기관에서 한다면 비리도 줄어들고 적당한 혜택도 주어질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 설명해 왔던 방법이다. 자체적으로 추진위를 구성해서 한다면 또 추진위를 하려다가 못해서 지들 치부에 문제가 생기면 비대위란 걸 만들어서 조합원들 등골 빼먹는 역적들이 안 생기게 아예 처음부터 법적인 한도 내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계획을 세우고 나서 추가적인 공공의 이익인 임대주택을 특별하게 정부와 지자체에서 LH 같은 공공기관이 받아내는 방법이다. 물론 너무 무리한 것이라면 조합원의 토지분에 대한 침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LH의 목적은 공공임대에 있는 것이지 지분 소유권이나 재산권에 있어서는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원리는 그렇다. 우리나라 아파트 주택의 건축법과 주택법은 크게 1990년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2000년 전후의 아파트와 2005년, 2008년, 2014년 전후로 큰 변화가 생겼다. 199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나 빌라는 주거용으로 적합한 기능이 떨어지고 2000년 전후로 아파트 주차장 문제가 개선이 된 적이 있어 차이가 있고 2005년 전후로 지하 주차장이 확대되었고 2008년 전후로 전용률이 70%에서 80%로 늘어났고 이때 지하 주차장과 관리동 등이 분양 면적에서 빠짐 2014년 전후로 전용 면적 대비 확장 옵션이 40%로 늘어나는 법 개정으로 각 년도 별로 전후 지어진 아파트가 조금 차이가 낮으면서 다른 기능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2000년도 전에 지어진 분양 면적 40평 아파트는 전용률이 70%로 전용 면적이 28평이고 2014년 전후에 신축한 아파트들은 지하 주차장도 많이 늘었지만 분양 면적 25평 아파트는 전용 면적이 28평이라 전용 면적으로만 본다면 지금 25평 아파트가 20년 전에 40평 아파트와 같은 면적으로 아파트 분양 면적으로만 보면 가격이 오르는 게 정상이다. 그러면서도 각종 언론에서는 25평 분양 아파트를 소형이라고 하니까 정신줄 놓은 애기지만 20년 전에 40평 분양 면적 아파트를 소형이라고 하는 미친 소리와 같다.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6.5평 대지분에 전용 10평짜리 빌라를 집주인은 내어주고 전용 면적 16평짜리 새 아파트를 받는다면 집주인은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 용적률이나 건면적을 늘리는 것은 LH가 임대용으로 활용을 한다면 2배를 짓던 3배를 짓던 집주인은 문제가 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소셜믹스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과 임대주택이 서로 섞여 있으니까 누가 집주인인지도 모르고 누가 세입자인지도 모르면 소셜믹스 문제로 머리 아플 이유가 없다. 물론 저러기 위해서는
집주인 조합원이 배정받는 주택은 추첨으로 배정을 받아야 하고, 나머지 주택은 대지분이 없더라도 LH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가 생길 거로 보인다. 주민들은 재개발을 원하지만 도시재생 사업이란 걸 하면서 도시를 망치는 인간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은 도시는 점점 더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거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양심을 판 인간들의 선택적 결과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인간들은 무슨 짓거리를 해도 돈을 번다. 그러나 그게 바람직한 재산 축적 방법이 아닌데, 결국은 그런 걸 이용하는 정치권에 놀아나는 저질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인프라가 진정한 복지라고 아무리 애기해도 자신에게 당장 주어지는 돈이 없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 투자보다는 포퓰리즘에 자신들을 팔아서 생기는 결과다. 이제 망하는 길로 가라. 나는 미련이 없다. 더 이상 이런 애기를 해주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누군가는 이 글을 읽을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그때 알게 되는 건 늦은